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3년 동안 시어머니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지었고 하루 16시간 넘게 집안일을 했습니다. 월급은커녕 용돈 한 푼 받지 못했고 이름 대신 야라고 불렸습니다. 손이 갈라지도록 설거지를 했고 뺨을 맞고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전부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시누이는 외면했고 남편은 방관했고 시아버지는 아이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의 통장 잔고는 그 집 전 재산보다 많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그 집에 처음 발을 들인 날부터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뺨을 맞는 순간에도 설거지를 하던 그 순간에도 주인공은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언제, 어떻게 가져갈지, 그리고 마지막 날 그 가족들의 얼굴이 어떻게 무너질지. 오늘 이야기는 복수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수학입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왜 그녀가 그 집에 들어갔는지, 왜 3년을 참았는지, 그리고 마지막 날 그 가족들의 얼굴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 집 사람들이 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는지. 그날 저는 27장의 접시를 혼자 닫고 있었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늦가을 햇살이 길게 기울고 있었고 싱크대 위에 쌓인 접시들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등에 갈라진 틈으로 파고들었지만 저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는 법을 몸이 먼저 익힌 지 오래였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입을 다무는 법, 숨을 고르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기다리는 법. 그 집 부엌은 넓었습니다. 서울 성북구 끝자락 오래된 고급 주택가 안에 자리 잡은 3층짜리 단독주택. 겉으로 보면 그냥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대리석 바닥, 수입산 붙박이장, 매주 꽃집에서 배달되는 생화장식. 하지만 그 집에서 며칠만 지내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집이 단순히 잘 사는 집이 아니라는 걸. 거실 벽에는 각종 감사패와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중앙에는 박옥선 여사와 지역 국회의원이 함께 찍은 사진이 항상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 하나가 이 집이 단순한 가정집이 아님을 온몸으로 주장하는 것 같았습니다. 권력이 있는 곳에는 항상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그러나 동시에 경고하기 위한. 박옥선 여사, 제 시어머니이자 이 집의 실질적인 지배자. 그녀는 이 집에서 누가 무엇을 먹는지, 누가 몇 시에 일어나는지, 누가 어디에 앉는지를 전부 결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 한승연도 이 집에서만큼은 어머니의 눈치를 봤습니다. 시누이 한지혜는 말할 것도 없었고 시아버지 한승철 회장조차 이 집안에서는 여사에게 먼저 말을 건네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 집의 서열은 바깥 세상의 서열과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서열의 가장 아래에 저 강수진이 있었습니다. 야, 강수진! 목소리가 부엌 입구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손을 닦지도 않고 몸을 돌렸습니다. 예, 어머님. 여사는 손에 접시를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방금 제가 닦아 찬장에 올려둔 것이었습니다. 창가에 비스듬히 들어오는 햇빛에 접시를 들이밀더니 물자국이 있다고 했습니다. 눈을 아무리 찡그려도 보이지 않는 자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국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건 트집이었습니다. 그리고 트집에는 항상 이유가 없습니다. 있다면 딱 하나, 오늘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뿐. 그 접시는 싱크대로 돌아왔습니다. 철컥 소리와 함께.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제 얼굴에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찰싹 소리가 먼저였습니다.
그 다음에 열기, 그 다음에 통증. 저는 눈을 깜빡이지도 않았습니다. 볼이 화끈거렸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그 회로가 끊긴 사람처럼 그냥 서 있었습니다. 맞은 횟수를 세어보면 그날이 14번째였습니다. 저는 그걸 수첩에 적어두고 있었습니다. 날짜와 상황과 목격자까지 함께. 부엌 입구에 시누이 한지혜가 서 있었습니다.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0.5초쯤 저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스크롤하기 시작했습니다. 방관이라는 단어도 아까울 만큼 자연스러운 외면이었습니다. 저는 그 외면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다. 뺨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선명하게 느껴지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뭔가 단단한 것이 내 안에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 마지막 퍼즐 조각이 딸깍 맞춰지는 것 같은 그 감각. 저는 조용히 다시 접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닦기 시작했습니다. 박옥선 여사는 콧방귀를 뀌며 부엌을 나갔습니다. 그 집에 처음 발을 들인 건 3년 전이었습니다. 남편 한승연의 옆에서 대문을 통과하던 날,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정원 한쪽에 오래돼 보이는 소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그 나무 아래 작은 돌 하나가 있었고 그 돌에 희미하게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대철 기념. 아버지가 심은 나무였습니다. 제 아버지가. 그 나무가 지금은 이 집 정원에서 이 집 사람들의 발 아래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도 아무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에 담아뒀습니다. 오래, 정확하게. 이미 그 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그 집만이 아니었습니다. 한씨 가문이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부동산 17건, 법인계좌 5개, 차명 주식 약 200억 원어치, 그리고 3건의 조세 포탈 의혹까지. 저는 그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서류로, 숫자로, 날짜로. 그런데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옥선 여사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짧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코웃음이 앞으로 3년의 서막이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왜 제가 그 집에 들어갔는지, 왜 3년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뺨을 맞던 그 순간 왜 이제 거의 다 됐다는 생각을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수에도 유통기한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처음부터 복수가 목적이 아니라 회수가 목적이었다면, 그리고 회수에는 반드시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타이밍을 위해 3년을 그 집 부엌에서 기다렸습니다. 새벽 5시마다 일어나 접시를 닦고 뺨을 맞고 수첩에 기록하면서 제 이름은 강수진입니다. 하지만 그건 3년 전 제가 직접 만든 이름이었습니다.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도록.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 이력까지 전부 새로 구성했습니다. 그렇게 강수진이라는 사람이 세상에 나타났고 한승연이라는 남자와 결혼했고 한씨 가문의 며느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의 본래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한수아. 한원그룹 창업주 한대철 회장의 외동딸. 그게 저였습니다. 한원그룹은 대중에게 크게 알려진 이름은 아닙니다. 재계 순위로는 30위에서 40위권을 오가는 중견 건설 부동산 기업이지만 실제 자산 규모는 그보다 훨씬 컸습니다. 공개된 것과 공개되지 않은 것의 차이가 워낙 컸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평생 드러나지 않는 걸 선호하셨습니다. 이름이 알려지는 것보다 조용히 자산을 불리는 것. 그게 한대철이라는 사람의 철학이었고 한원그룹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4년 전 봄에 돌아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갑작스러웠지만 아버지는 준비가 돼 있는 분이셨습니다. 자필 유언장을 남겨두셨습니다. 전 재산과 그룹 경영권을 딸인 저 한수아에게 넘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들 한승철, 그러니까 지금 제 남편 한승연의 아버지이자 저의 큰아버지는 유언장에서 제외돼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큰아버지 사이에 오래된 갈등이 있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업 초창기에 큰아버지가 회사 자금을 빼돌린 사건이 있었고 아버지는 그걸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살아계신 동안에는 그 갈등을 드러내지 않으셨지만 유언장에는 그 마음이 분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유언장이 공개되고 사흘이 지났을 때 갑자기 또 다른 유언장이 나타났습니다. 공증된 유언장이었습니다. 전 재산을 큰아버지 한승철에게 넘긴다는 내용. 날짜는 제가 들고 있던 자필 유언장보다 3주 뒤였습니다. 저는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성적 2등으로 수료한 뒤 국내 최대 로펌 중 하나인 KS 법률사무소에서 7년 동안 기업 인수합병과 내부 비리 관련 사건을 다뤄온 변호사였습니다. 그 유언장이 위조됐다는 걸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서명 필압의 차이, 날인 위치, 공증 당시 입회인의 이름이 아버지와 전혀 접점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 인장 잉크의 번진 방향이 아버지가 평소 서명하실 때와 달랐다는 것. 하나하나 짚을수록 허점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허점들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버지 측이 선임한 변호인단은 세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쪽을 대리하던 변호사는 갑자기 사임했습니다. 이유도 설명도 없이 대리인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제가 확보해뒀던 핵심 서류 3건이 법원 보관함에서 사라졌습니다. 내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 싸움의 규모를 실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산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준비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이 깊어지던 시점부터 누군가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포섭하고 서류를 만들고 법원 안에까지 손을 뻗어놓은 상태로 저는 게임이 이미 시작된 판에 뒤늦게 들어선 셈이었습니다. 저는 소송에서 졌습니다. 1심도 2심도 판결문을 받아들고 법원 계단을 내려오면서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너무 커서 오히려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태, 몸이 마취된 것 같은 그 감각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발걸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다 잃고 나면 짐도 없어지는 법이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한수아라는 이름을 버렸습니다. 감정도 함께 내려놓았습니다. 슬픔, 분노, 억울함. 그 모든 것을 접어서 마음 깊은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대신 전혀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변호사로 7년 동안 갈고 닦은 것들, 서류를 읽는 법, 사람을 읽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기다리는 법. 저는 1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제 남편이 될 사람, 한승연은 큰아버지 한승철의 외아들이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4살 위였고 당시 강남구 한 중견 건설사에 이사로 재직하면서 여러 건의 계약 비리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의혹을 추적했습니다. 혼자서 약 8개월에 걸쳐 공식적인 수사기관이나 법률기관을 거치지 않고 저 혼자 서류를 모으고 사람을 만나고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승연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서서히 알게 됐습니다. 겉으로는 점잖았습니다. 말을 잘했고 초면에 호감을 주는 스타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부 표면이었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는 수단을 가리지 않았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철저히 다른 얼굴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 한승철의 방식을 그대로 배웠습니다. 감추고 포섭하고 필요하면 지운다. 그 남자에게 접근한 건 제가 강수진이 된 지 2달째였습니다. 처음 만남은 지인 소개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말수를 줄이고 한승연이 보고 싶어 하는 것들만 보여줬습니다. 평범하고 순한 여자, 특별한 배경 없이 혼자 조용히 살아온 여자, 그가 가장 쉽게 여길 수 있는 유형. 반년 뒤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예식장 단상에서 저는 한승연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한승철 회장이 하객석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한수아라는 걸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성형도 했고 이름도 달랐고 저를 알던 사람들과는 이미 오래전에 연락을 끊었으니까요. 그가 저를 봤습니다. 그냥 아들이 데려온 평범한 며느리로. 저는 그에게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결혼 전 한승현과 식사하던 어느 날 밤 그가 술을 마시다가 무심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금고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 나도 몰라. 뭘 넣어뒀는지도.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냥 웃었습니다.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혼자 집에 돌아와 수첩에 적었습니다. 금고, 위치 불명, 내용물 미상, 최우선 확인 대상. 그 수첩은 제 가방 안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는 날부터 나오는 날까지. 그 집 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는 그 집의 가정부였습니다. 무급에 이름도 없는. 기상은 새벽 5시였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첫 주에 배웠습니다. 결혼 첫날 6시에 일어났더니 박옥선 여사가 냉장고 문을 쾅 닫으며 부엌을 돌아다니는 소리로 아침이 시작됐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소리가 말보다 분명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5시에 일어났습니다. 기계처럼 알람 없이. 아침밥은 항상 4가지 반찬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국은 맑은 국과 된장국을 번갈아, 흰 쌀밥은 항상 갓 지은 것으로. 박옥선 여사는 전날 밤 냉장고에 넣어둔 밥을 절대 먹지 않았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운 음식은 더더욱 안 됐습니다. 매 끼니마다 밥솥 타이머를 정확하게 맞춰야 했고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밥이 질다거나 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어느 날은 5분 일찍 됐다고 했고 어느 날은 5분 늦었다고 했습니다. 정답은 없었습니다. 트집의 이유는 언제나 그날그날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점심은 시누이 한지혜의 몫이 더해졌습니다. 한지혜는 결혼하지 않고 이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2살 적었고 직업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방에서 안 나오다가 밥때가 되면 식탁에 앉았습니다. 한 번도 직접 컵에 물을 따른 적이 없었습니다. 밥상을 차려주면 한마디 말 없이 먹고 다 먹으면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나마 말을 걸 때는 반찬이 짜다거나 국이 미지근하다거나 그런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저녁은 온 가족이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큰아버지 한승철 회장이 귀가하는 날이면 상이 달라졌습니다. 기본 8가지 반찬에 탕 하나, 찜 하나, 회나 육회 같은 별미까지. 그 음식을 혼자 준비하는데 평균 4시간이 걸렸습니다. 주말에는 외부 손님이 오는 날도 있었는데 그런 날은 하루 종일 부엌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침 6시에 장을 봐서 하루 12시간을 꼬박 부엌에서 보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친목 모임이 있었습니다. 박옥선 여사의 골프 모임 뒤풀이였는데
매번 10명 안팎의 손님이 이 집에 왔습니다. 그날은 아침 6시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음식 재료 손질에만 4시간, 조리에 3시간, 상차림에 1시간. 손님들이 오고 나면 저는 부엌에서 대기하다가 새 음식을 내가고 빈 그릇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고 다시 내갔습니다. 저녁 11시가 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손님들은 제가 이 집 며느리인지 가정부인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몇몇은 음식이 맛있다고 하면서도 저를 직접 칭찬하지 않고 박옥선 여사에게만 말했습니다. 사모님, 음식 솜씨가 역시 대단하세요. 여사는 그 말을 웃으며 받았습니다.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통제는 더 교묘했습니다. 결혼 초부터 남편 한승연은 제 명의의 통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개인 거래에 법인 계좌를 쓸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통장 2개를 내줬습니다. 물론 실제 잔고가 없는 통장이었습니다. 그 통장들은 이후 이 집 가족들이 필요에 따라 사용됐고 저는 그 내역을 하나하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용돈은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습니다. 개인 소비가 필요하면 한승연에게 말해야 했는데 그는 항상 얼마가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금액을 말하면 절반을 줬습니다. 그마저도 왜 필요하냐는 질문이 먼저였습니다. 저는 그 돈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날짜, 금액, 이유, 그의 반응까지. 신체적인 폭력은 뺨이 전부였습니다. 14번. 하지만 정신적인 것들은 셀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집 식구들은 저를 사람이 아닌 것처럼 대하는 방식에 아주 능숙했습니다. 제가 방에 들어가면 하던 대화를 멈췄습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오면 저를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을 때 저는 항상 빠졌습니다. 어느 날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집 생일 파티가 열렸고 저는 그 파티 음식을 준비한 뒤 방에 들어가 있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또 쌓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무너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수첩을 꺼내 그날의 내용을 적었기 때문입니다. 날짜와 시간, 상황, 목격자, 발언 내용. 그게 저를 버티게 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분노를 감정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서리로 만드는 것. 변호사가 7년 동안 배운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3년 동안 저는 그 집안에서 3권의 수첩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수첩들 외에도 제가 조용히 쌓아가고 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 집에서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가족들은 각자 자기 몫만 알고 있었습니다. 큰아버지 한승철은 자산의 전체 구조를 알았고 박옥선 여사는 이 집의 권력 구조를 알았고 한승연은 자신이 연루된 비리의 일부를 알았습니다. 한지혜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게 오히려 그녀를 더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3년을 보내면서 저는 한 가지 원칙을 지켰습니다. 절대 먼저 찾으러 가지 않는다. 오게 만든다. 집안을 뒤지거나 서랍을 열거나 서류를 훔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방식은 증거로서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제가 들킬 위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이 집 사람들이 스스로 보여주기를. 그리고 사람들은 반드시 보여줍니다. 자신을 안전하다고 느끼는 순간에 이 집 사람들은 저를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며느리, 매일 부엌에 박혀 있는 여자, 뺨을 맞아도 도망가지 않는 여자, 그런 여자가 무언가를 꾸미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주의했습니다.
한승연은 술이 들어가면 말이 많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그는 가끔 거실 소파에 앉아 혼자 위스키를 마셨습니다. 저는 그럴 때 조용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말을 했습니다. 계약 이야기, 아버지와의 갈등, 몇몇 사람들의 이름. 저는 그 이야기들을 듣고 기억했다가 밤의 수첩에 옮겼습니다. 결정적인 장면은 결혼 2년 차 겨울에 찾아왔습니다. 한승철 회장이 독감으로 며칠 집에 머물 때였습니다. 그는 평소에 이 집에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따로 거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며칠 동안 그는 3층 방에서 지냈고 저는 하루 3번 약과 식사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 며칠이 제게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3층 방은 이 집에서 제가 유일하게 들어가지 않던 공간이었습니다. 회장 방이라는 이유로. 하지만 그 며칠 동안 저는 그 방을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음식을 가져다 주고 그릇을 치우고 약을 준비하면서 그 과정에서 저는 방안을 눈으로 읽었습니다. 책장, 서랍장, 붙박이장, 그리고 책장 뒤쪽에 살짝 밀려나 있는 벽의 이음새. 저는 그걸 2번째 방문에서 알아챘습니다. 3번째 방문에서 확인했습니다. 4번째 방문에서 그릇을 내려놓는 척하면서 손가락으로 그 이음새를 짚어봤습니다. 문이었습니다. 아주 얇고 벽과 같은 색으로 칠해진 한승연이 말했던 그 금고가 이 안에 있다는 걸 그 순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열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금고의 위치를 확인하고 나서 저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원그룹과 연결된 외부 자산을 추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집 안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큰아버지가 지난 4년 동안 어떻게 아버지의 유산을 자기 명의로 옮겼는지, 그 자금이 어떤 경로를 거쳐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걸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금융 분석가 한 명에게 조용히 연락했습니다. 강수진이라는 이름으로. 그에게 한원그룹 관련 공시 자료와 외부 법인 거래 내역을 분석해달라고 했습니다. 대가는 충분히 줬습니다. 그 돈은 결혼 전에 제가 별도로 관리하던 자산에서 나왔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면서 제가 매각한 해외 예금의 일부였습니다. 2달 뒤 그 분석가가 보내온 자료는 예상보다 훨씬 두꺼웠습니다. 큰아버지 한승철은 아버지의 사망 이후 한원그룹 주요 자산을 3단계에 걸쳐 분산시켰습니다. 첫 번째는 계열사 법인 명의 변경, 2번째는 부동산 신탁 이전, 3번째는 차명 계좌를 통한 현금화. 그 과정에서 위조된 유언장이 핵심 근거로 사용됐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날짜의 미세한 불일치, 공증인의 과거 이력, 법인 이사 변경 시점의 이상한 패턴, 그것들이 전부 기록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읽으면서 처음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준비가 됐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집에서 2번째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부엌에서 늦은 설거지를 하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한승철 회장과 박옥선 여사가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지만 그 집 구조상 부엌에서 거실 소리가 꽤 잘 들렸습니다. 그들은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겠지요. 그 자필 유언장 원본 확실히 처리됐지. 걱정 마세요. 벌써 4년 전 일이에요. 요즘 국세청에서 움직임이 있다는 말이 들려.
혹시라도 계좌 흔적 나오면 안 되니까. 저는 수세미를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물이 손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 대화가 두 사람의 것이라는 걸 확인한 순간 저는 두 가지를 알았습니다. 첫째, 아버지의 자필 유언장 원본이 파기됐다는 것. 하지만 저에게는 그 유언장에 공증되지 않은 사본이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따로 보관해 둔 것이었습니다. 둘째, 국세청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 순간 저는 일정을 앞당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첩 맨 뒤쪽에 날짜를 하나 적었습니다. 2달 뒤. 그리고 그 옆에 한 줄을 더 썼습니다. 그날 모든 걸 가지고 나간다. 그날은 목요일이었습니다. 이 집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목요일이었습니다. 박옥선 여사는 오전에 골프 약속이 있었고, 한지혜는 늦잠을 자고 있었고, 한승연은 출근해 있었습니다. 한승철 회장은 이 집에 없었습니다. 그의 개인 거처에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아침밥을 지었습니다. 4가지 반찬에 된장국, 갓 지은 밥. 박옥선 여사가 먹을 아침이었습니다. 여사는 식탁에 앉아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뒷정리를 했습니다. 여사가 나간 뒤 이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먼저 제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 매트리스 아래에 넣어둔 봉투를 꺼냈습니다. 3년 동안 채운 수첩 3권, 금융 분석 자료 출력본, 그리고 제가 따로 확보해둔 녹음 파일이 담긴 USB. 그 안에는 거실에서 들려온 한승철 회장과 박옥선 여사의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엌 선반 위에 올려둔 소형 녹음기로 담은 것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마다 켜두던 것. 그 다음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책장을 밀어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지만 3년 동안 날마다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한 손이 그 정도는 됐습니다. 벽 안에 금고가 있었습니다. 번호 자물쇠였습니다. 번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승연이 술에 취한 어느 날 밤 그는 아버지의 생일을 중얼거린 적이 있었습니다. 한대철 회장, 그러니까 제 아버지의 생년월일. 그 6자리. 저는 그 숫자를 돌렸습니다.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서류 봉투 4개, 현금 다발, 그리고 작은 USB 드라이브 2개가 있었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번째 봉투에서 나온 것은 아버지의 자필 유언장 원본이었습니다. 파기됐다고 했던 그것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말한 처리는 이 금고 안에 넣어두는 것이었습니다. 없애지 않고, 왜냐하면 이건 나중에 다시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었으니까. 권력자들은 증거도 자기 손 안에 두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 봉투에는 위조 유언장 작성에 관여한 공증인과 변호사 사이에 이메일 출력본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봉투에는 차명 계좌 목록과 잔액 현황. 네 번째 봉투에는 한원그룹 계열사 명의 변경에 관여한 임원들의 서명이 담긴 내부 동의서. 저는 그것들을 전부 봉투에 담았습니다. 현금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USB만 챙겼습니다. 금고를 닫고 책장을 원위치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3층을 내려왔습니다. 오전 11시였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캐리어 하나, 서류 봉투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3년 동안 그 집에서 생긴 물건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었습니다. 대문을 나서면서 정원의 소나무를 봤습니다. 아버지가 심은 나무. 그 나무는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멈춰서 그 나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국세청 조사관 한 명과 만났습니다. 사전에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그 조사관은
한원그룹을 들여다보고 있던 사람이었고 저는 3주 전에 익명으로 첫 번째 자료를 제공한 상태였습니다. 이번에는 제 신분을 밝혔습니다. 강수진이 아니라 한수아로. 그 조사관은 제 이름을 듣더니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대철 회장 따님이 저는 금고에서 가져온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봉투 4개를. 이것으로 충분하실 겁니다. 그날 이후 일은 제가 직접 움직이지 않아도 됐습니다. 국세청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저는 그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 원장 위조에 따른 상속 회복 청구. 이번 대리인은 제가 예전에 함께 일했던 동기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제 상황을 듣고 아무 대가 없이 맡겠다고 했습니다. 소송 서류가 한승철 회장 측에 전달된 날 그쪽 변호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 의향이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합의는 없다고. 한승연에게 이혼 서류를 보낸 건 소송 제기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는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긴 내용이었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그에게 쓸 감정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박옥선 여사가 저를 찾아온 건 그로부터 열흘 뒤였습니다. 제가 머물던 서울 마포구의 작은 오피스텔로. 어떻게 주소를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보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머리도 덜 정돈됐고 옷도 평소보다 수수했습니다. 표정에서 처음으로 뭔가 무너진 기색이 보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둔 채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당신 누구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독백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3년 동안 뺨을 때리던 그 집의 안주인. 저를 야라고 부르던 사람. 제가 닦은 접시에서 보이지 않는 자국을 찾아내던 사람.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의 눈 안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보였습니다.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대화는 없었습니다. 상속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오는 데는 10달이 걸렸습니다. 원고 승소, 위조 유언장 무효, 자필 유언장 유효 확인, 상속 재산 반환 명령, 한원그룹 관련 자산 약 3,200억 원 규모의 반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국세청 조사와 맞물려 한승철 회장은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승연은 계열사 비리 연루로 별도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 집의 3층짜리 단독주택은 가압류됐습니다. 아버지가 심은 소나무가 있는 그 집이. 저는 판결 당일 법원 계단을 내려오면서 4년 전과 같은 장소에 서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는 빈손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지금 저는 한수아입니다. 아버지가 지으신 이름, 3년 동안 봉인해뒀던 이름, 아버지의 자필 유언장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나중에야 처음으로 끝까지 읽을 수 있었던 그 문장. 이 모든 것은 수아가 지켜야 한다. 수아가 나보다 더 잘할 것이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3년 만에. 그리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복수는 뜨겁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게, 정확하게, 때를 기다려서 뺨을 맞던 그 부엌에서 저는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이 아니라 마지막 수순이라는 걸.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작은 공감이라도 클릭 한 번으로 제작자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